어머니가 내 보석함을 들여다보더니 숨을 들이켰다. 얘야, 내 금은 다 어디 갔니?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담긴 물건인데. 바로 그때 남편이 다가왔다. 아,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빚을 좀 갚으셔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 장신구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냥 쇠붙일 뿐이잖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안경을 벗어 의자에 앉더니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온 동네가 경찰을 부르게 만들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친구들. 공기는 탁했다. 시멘트 가루가 입술에 내려앉을 때 목이 칼칼해지는 그 불쾌한 느낌을 아시는가? 마르고 분필 같은 맛이 났다. 건설 현장의 맛, 파괴의 맛이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너무 깊이 찔러 넣어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저 길가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원형톱의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가 우리 동네를 반으로 갈랐다. 그 소리는 마당에 설치된 큰 스피커에서 여전히 흘러나오는 즐거운 축제 음악을 가볍게 짓누르며 귀를 때렸다. 이웃들은 벌써 담장으로 몰려나와 있었다. 우리 동네 솔밭 마을은 특별한 곳이다. 저녁이면 오래된 연탄 냄새와 갓 자른 소나무 톱밥 향이 뒤섞이는 곳. 우리 부모님이 자란 낡은 주택들이 새로 지은 으리으리한 벽돌집들 옆에 오밀조밀 붙어 있는 곳. 솔밭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나무 울타리에 매달려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촬영하고 있었다. 찍을 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빛바랜 회색 작업복을 입은 풍파에 그을린 거친 남자들이 시어머니인 김여사 댁의 무거운 단철 대문의 볼트를 체계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남자들은 말없이 일했다. 들리는 것은 쇠가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톱소리뿐이었다. 당신들 이럴 권리 없어. 남편 민준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인 가성으로 갈라졌다. 민준은 축제를 위해 특별히 차려입은 밝은색 셔츠를 입고 작업자들 사이를 오가며 팔을 휘둘렀다. 이제 그 셔츠는 회색 먼지로 뒤덮이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에 나는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렸다. 이건 사유재산이라고요.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담장에서 떨어져요. 하지만 작업자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감 있게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다. 외할아버지 박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갓 다듬은 잔디 위에 서 계셨다. 낡은 나무 지팡이를 양손으로 힘겹게 짚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군용시계의 문자판을 확인한 후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분노나 격정이 없었다. 사람이 소리치고 화를 낼 때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의 눈은 차갑고 단단했다. 마치 이 동네 절반의 집을 지을 때 현장 소장이었던 그가 직접 다루었던 그 돌멩이처럼 단단했다. 82년의 세월은 말이 통하지 않는 자에게 말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저 자기 남편이 쇠붙이 하나를 지키려 발악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어디선가 멀리 도로 쪽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불안한 소리는 시어머니 집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유행가, 연장 소리, 민준의 고함 소리와 뒤섞였다. 이 광경의 매 순간을 탐욕스럽게 포착하던 이웃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신 나간 노인의 난동, 광기, 남의 잔치를 망치려는 기괴한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심판이었다. 나는 먼지를 삼키며 서 있었고 배신감에 찬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닦지 않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37살은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기엔 너무 이른 나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노파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허둥대는 민준,
내가 침대와 계획과 인생을 함께 나눈 그 사람을 보며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내 잘못이다. 나도 안다. 나는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소리쳐야 할 때 침묵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사소한 배신들의 눈을 감다가 그것들이 모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배신이 될 때까지 모른 척했다. 나는 지금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는 저 비싸고 화려한 담장을 보며 그와 함께 내 가족도 조각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쁘지 않았다. 견딜 수 없이 씁쓸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두세 대는 되는 듯했다. 마당의 음악이 마침내 끽끽거리며 끊어졌다. 무시무시하게 울리는 정적이 찾아왔고 그 속에서는 무거운 금속 대문 한 짝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할아버지는 자기 사람들에게 고갯짓했다. 그들은 경첩을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내 외할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에 인부들을 이끌고 와 마당을 부수고 온 동네가 공포에 질려 경찰서에 전화를 걸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뒤로 돌아가야 한다. 불과 3주 전 비온 뒤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내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던 배신의 냄새가 나던 아무 일도 없던 그 조용한 일요일로 새벽 6시 부엌에서는 낡은 냉장고가 단조롭고 무겁게 웅웅거렸다. 나는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든 통증을 느꼈다. 어깨뼈 사이에 둔하고 뻐근한 통증, 지난 몇 년간 나의 충실하고 집요한 동반자였다. 나는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침대에서 차가운 장판 위로 발을 내디뎠다. 민주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이불을 귀까지 끌어당긴 채 자고 있었다. 그는 고르고 깊고 평온하게 숨을 쉬었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내 남편은 7개월째 자아를 찾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아를 찾는 동안 나는 일해야 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더듬거리며 뜨겁고 쓴보리차 한 잔을 타서 몇 모금 마시다가 혀를 대었고 눅눅하고 쌀쌀한 아침 속으로 나섰다. 1시간 후 나는 이미 건설 마스터라는 대형 자재 창고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만약 대형 건축 자재 창고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이 냄새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갓 자른 소나무의 날카롭고 깨끗하며 코를 찌르는 향이 기계유, 경유, 차가운 콘크리트 먼지 냄새와 진하게 뒤섞인 냄새, 주변은 끊임없이 규칙적인 소음으로 가득했다. 화물차 브레이크가 킥킥거렸고 노란 지게차가 벽돌과 건조 혼합물이 담긴 무거운 팔레트를 옮기며 덜컹거리며 오갔다. 인부들은 창고 이쪽 저쪽에서 욕설과 농담을 섞어 소리치며 대화했다. 이것이 나의 세계였다. 모든 것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모든 물건의 고유의 무게, 풍번, 위치가 있는 세계. 이곳에서 나는 지친 눈빛에 무기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나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모두가 찾는 수석 컨설턴트 박지은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남자들,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현장 소장들이 내게 다가와 먼지 쌓인 안전모를 벗으며 말했다. 박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기초 공사를 했는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 섞었을까요? 현장을 살리려면 어떤 첨가제를 써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재의 밀도를 알고 온도 변화에 따라 시멘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사소한 부품 하나의 납기일까지 꿰고 있었다. 나는 이 끝없는 건축 자재의 바다에서 그들의 항해사였다. 동네 현장 소장들은 나의 정확성과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점을 존중했다. 직장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강했다. 하지만 10시간 근무가 끝나면 상황은 달라졌다. 나는 창고 문을 나와 덜컹거리는 버스에 올라탔고
정류장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직장에서의 자신감은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납처럼 무거운 피로가 찾아왔다. 집에서는 나의 두 번째 근무가 시작되었다. 문을 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으면 민주는 보통 거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왔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툭 던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 감자를 깎고 양파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저녁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는 부엌으로 와서 식탁에 앉아 부드러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깊은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지은아,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그가 슬픈 목소리로 늘어놓았다. 또 상황이 아주 안 좋으신가 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 이웃들이 자꾸 자기 낡은 집을 쳐다본대.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너무 창피하시대. 혼자 너무 힘드시대. 빚은 쌓여만 가고 완전히 기진맥진하셔서 매일 우신대.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항상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은 어째서인지 항상 우리의 즉각적인 동정과 가급적이면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찌개를 저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민준 씨, 일하러 가. 자아 찾기는 그만하고 최소한 빵 사 먹을 돈이라도 벌어와. 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는 성인이니까 이웃들 부러워하며 살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사시라고 해.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싸움이 두려웠다. 그가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 나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내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짊어지면 우리 민준 지은이라는 가족의 배가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나는 우리를 떠받치는 주된 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펜이 나 자신을 심해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텅 비었고 한 방울까지 짠해진 상태였다. 때로는 그냥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채소를 썰었다. 나의 유일한 위안, 나의 비밀스러운 힘의 원천은 작은 나무 보석함이었다. 그것은 우리 침실, 장롱 맨 끝에 놓여 있었다. 모서리가 살짝 닳고 작은 쇠쇠 잠금 장치가 달린 어두운 나무로 된 소박한 상자. 때때로 민준이 이미 잠들고 집이 끈적한 밤의 정적에 잠길 때 나는 장롱으로 다가갔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세월의 빛바래고 푹 꺼진 벨벳 위에 금부치들이 놓여 있었다. 나의 금. 그것들은 바람만 불어도 끊어질 듯한 현대의 가벼운 목걸이가 아니었다. 오래되고 무겁고 육중한 장신구들이었다. 굳어버린 핏방울 같은 커다란 석류석이 박힌 귀걸이,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넓은 주물 팔찌, 마디가 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목걸이. 그것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기억이었다. 증조 할머니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목걸이를 치마단에 꿰매 숨기셨다. 할머니는 가장 굶주렸던 전후 시절에 이 귀걸이를 지켜내셨다. 가족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식량과 바꾸기를 거부하셨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 이건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거란다. 이 물건들은 3번의 전쟁을 겪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우리 집안 여성들의 힘을 흡수했다. 내가 이 팔찌를 손에 쥐면 금속은 처음에는 지친 피부에 기분 좋게 차가웠다가 이내 빠르게 데워져 내 일부가 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무게를 느꼈다. 그 무게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이것들을 착용했던 여성들을 상상했다. 진정한 굶주림, 진정한 파괴, 진정한 공포를 겪었던 여성들. 그리고 그들은 버텨냈다. 이 금을 손에 쥐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도 버틸 수 있어, 지은아. 너도 할 수 있어. 피로는 그냥 피로일 뿐이야.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거야. 이 장신구들은 내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가 단순히 건설자재 창고에 지친 일꾼이나 약한 남편을 위한 편리한 하녀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생존할 줄 아는 가문의 후예였다. 나는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 관성으로 움직이며 오직 과거와의 이 유형적인 연결고리에만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일상과 무관심의 바다에서 나의 유일한 구명환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구명환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 여사님은 체구는 작지만 옆에 있으면 공기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듯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다. 그녀는 내가 외출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별히 오셨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드문 외출이었다. 지역의 자재 공급업체와 대형 건설사들이 모이는 연례 전문 회의였다. 사장님이 직접 내가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박 과장, 자네가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그가 전날 무거운 손으로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네 없으면 우린 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누구와 일하는지 보게 해야지. 나는 침실 거울 앞에 앉아 말을 듣지 않는 머리카락을 핀으로 고정하려 애썼고, 어머니는 뒤에서 내 유일한 괜찮은 원피스의 옷깃을 바로잡아주며 맴돌았다. 자, 이제 훨씬 낫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내 목으로 미끄러졌다. 있잖아, 지은아. 그 금 석류석 귀걸이 좀 해보렴. 할머니거 말이야. 이 네크라인에 딱이겠어. 그리고 격이 달라 보이잖아. 알지? 내 그 현장 소장들한테 네가 그냥 창고 아가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나 혼자서는 그런 행사에 그것들을 착용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너무 무겁고 업무적인 만남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오늘 나에게는 그 갑옷이 필요했다. 좋아요. 나는 장롱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석함에 있어요. 어머니는 나무 상자로 다가갔다.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의 손가락이 쬐새 잠금 장치에 닿는 것을 보았다. 딸깍. 그 소리, 마치 지금 내 귓가에서 들린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한다. 뚜껑이 열리는 작고 건조한 딸깍 소리,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정적이 있다. 마치 거대한 누군가가 방 안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 것 같았다. 어머니는 등을 보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갑자기 이상하게 축 처졌다. 엄마, 내가 불렀다. 내 목소리는 이 끈적한 공허함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크게 울렸다. 왜 그래요? 잠금 장치가 걸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열린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다. 얘야, 내 금은 어디 갔니? 나는 이해가 안 되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갔냐니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먼지 닦을 때 직접 넣어뒀는데.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숨이 돌았다. 보석함은 텅 비어 있었다. 빛바랜 낡은 벨벳 위에는 무거운 귀걸이, 넓은 목걸이 마디, 육중한 팔찌가 남긴 깊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벨벳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놓여있던 금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 자체는 없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역사인데 어머니는 텅 빈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고동이 관자놀이에서 쿵쿵 울렸다. 잠깐만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보석함을 낚아챘다. 잠깐만요. 제가 옮겨놨을지도 몰라요. 아니, 옮겨놨을 리가 없다. 나는 장롱으로 달려갔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혔다.
손이 떨렸다. 나는 속옷, 오래된 영수증, 스카프 따위를 바닥에 내던졌다. 세상에, 지은아,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뺨을 감쌌다. 집에 누가 들어왔나? 도둑 맞았어? 아니, 잠금장치는 멀쩡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장롱 밑을 손으로 더듬으며 먼지를 훑었다. 다른 없어진 건 없었다. 민준의 노트북도 제자리에, 텔레비전도 제자리에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다. 도둑 맞았다. 아는 사람 소행이다.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도대체 누가 우리 침실에 들어온단 말인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현관문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로 들어섰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준이 침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밝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진하고 나무 향이 나며 톡 쏘는 향. 평소 그가 쓰던 값싼 애프터 쉐이브 로션 향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냄새였다. 7개월째 자아를 찾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의 냄새. 그는 문간에 멈춰서서 엉망이 된 방, 쏟아져 나온 서랍, 그리고 나와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텅 빈 보석함을 보고 이어서 일그러진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그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며 내게 달려오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숨을 쉬었다. 마치 내가 그를 피곤하게 만든 것처럼 지치고 순교자적인 그런 우주적인 피로감이 담긴 한숨. 그것은 내가 쓰레기를 버려달라거나 공과금을 내달라고 부탁할 때 그가 내쉬던 또 시작이네 하는 바로 그 한숨이었다. 진정들 좀 해요. 그가 목에서 얇은 스카프를 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일상적이어서 나는 순간 마비되었다.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마른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았다. 할머니 금 어디 있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와 스카프를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고는 나를 어떤 경멸적인 짜증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말하려고 했어, 지은아. 그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시작했다. 그냥 당신 그 회식 전에 기분 망치기 싫어서 그랬지. 말들이 방 안으로 우물에 무거운 돌이 떨어지듯 떨어졌다. 나는 그의 입술을 보았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내 뇌는 소리를 의미로 연결하기를 거부했다. 말하려고 했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침대에 있던 어머니가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민주는 마치 이가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 엄마가 빚을 갚아야 했어.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같은 평탄한 톤으로 말했다.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 채권자들이 이미 전화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장신구들을 다 팔았어. 방이 흔들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장롱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꽉 잡았다. 공기가 물처럼 빽빽해졌다. 당신이 팔았다고? 나는 내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낯설고 죽은 목소리였다. 지은아, 제발 비극으로 만들지 마. 그가 보이지 않는 파리를 쫓아내듯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공기 중에는 다시 그 숨 막히는 비싼 향수 냄새가 떠다녔다. 그건 그냥 쇠붙이야. 낡은 노란 쇠붙이 조각이라고. 하지만 저쪽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도움이 필요했다고.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나는 서서 내가 결혼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차가운 창고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우리의 공동의 문제를 짊어지게 만든 그 남자를, 내 등 뒤에서 냉정하게 내 삶, 내 기억, 내 유일한 위안을 송두리째 털어간 그 남자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서 새로운 향수를 풍기며 내가 이것을 비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 그 남자를 나는 내 안,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어글루시첼니 귀청이 터질 듯한 균열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지진이었다. 내 삶의 기초에 생긴 첫 번째 가느다란 균열이 내 눈앞에서 빠르게 넓어지며 검고 아가리를 벌린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의 새로 다림질한 셔츠 소매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다. 그는 뭐라 중얼거리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짐승 같고 통제불능의 힘이 깨어났다. 나는 그를 식탁 쪽으로 밀쳤다. 가스레인지 위 작은 구리 주전자에서는 커피가 끓어 넘치고 있었다. 커피가 버너를 덮었고 공기는 타는 원두에 날카롭고 톡 쏘는 냄새로 빠르게 채워졌다. 그 냄새가 콧구멍을 파고들어 숨쉬기 힘들게 했지만 나는 가스를 끄려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무슨 빛,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낮고 거의 남자 같았다. 나는 식탁에 손을 짚고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대체 무슨 채권자? 그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상처받은 10대의 자세를 취했다. 지은아, 내가 100번은 말했잖아. 그가 시선을 피하며 시작했다.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어. 심각한 재정 문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고.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나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건조대의 컵들이 애처롭게 쨍그랑거렸다. 대답해. 뭐 때문에 빚을 진 거냐고. 어머니 박 여사님이 우리를 따라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그녀는 문설주에 멈춰서서 얇은 안경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안경다리가 서로 부딪히며 조용히 딸깍거렸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눈을 굴리더니 마침내 나를 쳐다보았다. 수리비. 그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수리를 끝내야 했어. 공사업체에서 대금을 요구했다고. 수리비. 어머니가 안경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숨을 들이켰다. 무슨 수리비, 민준아. 그냥 보통 수리. 그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엄마는 평생 그 허름한 집에서 살았어. 이웃들이 등 뒤에서 비웃었다고. 제대로 된 유럽식 베란다를 만들어야 했어. 참고로. 그리고 담장.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올 때 부끄럽지 않을 제대로 된 디자이너 단철 담장. 나는 이 헛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고 미쳐가는 것 같았다. 유럽식 베란다. 나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리고 디자이너 담장. 당신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피해 숨겼던 금을 팔아서 당신 엄마가 새 담장을 세우게 했다고? 그건 그냥 쇠붙이야, 지은아. 그가 내 공포를 덮으려는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어차피 차지도 않았잖아. 몇 년 동안 저기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다고.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금덩이나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나는 폭발했다. 그것이 그날 나의 첫 번째이자 가장 끔찍한 실수였다.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나는 이 맹목적이고 불타는 분노가 내 이성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자재 창고의 전략가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분노한 여자가 되었다. 가족? 내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당신은 내 물건을 훔쳤어. 당신은 도둑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고소장 쓸 거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 둘 다 고소할 거라고. 내가 법정 싸움을 해서 당신들 그 유럽식 담장을 박살내버릴 거야. 둘 다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나는 식탁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잠금을 풀려고 애썼다. 민주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신경질적인 웃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는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보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경찰에?
그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다. 무슨 돈으로 소송을 하려고? 지은아, 당신 그 창고 관리원 월급으로? 나는 수석 컨설턴트야. 내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뭘로 소송을 건다는 거야? 선물 가지고? 무슨 선물?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 기억 안 나? 작년에 우리가 차 살 돈 때문에 싸울 때 당신이 소리쳤잖아. 그렇게 필요하면 이금이라도 가져가. 라고. 그래서 가져갔어. 나는 그걸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위한 선물로 받아들였어. 아니라고 증명해봐. 이게 당신 개인 소유라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린 부부야. 이건 공동재산이고 내가 가족을 위해 처분한 거라고. 히스테리 부리지 마, 지은아. 당신한테 안 어울려.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다. 그가 옳았다. 법적으로 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이 오래된 혁명 이전의 장신구들에 대한 영수증도 증여 서류도 없었다. 경찰은 이걸 부부싸움이라고 부르며 내 얼굴에 대고 비웃을 것이다. 어머니는 문가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안경을 벗어 주먹에 쥐고 돌아서서 복도로 나갔다. 나는 그녀가 신발을 신는 소리,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1시간 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부엌에 앉아 가스레인지 위 차갑게 식은 검은 커피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문을 열러갔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부엌 문턱에 김 여사, 내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항상 머리가 흠잡을 데 없고 손톱에는 가칠한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는 여자. 그녀는 금색 리본으로 묶인 투명한 상자에 담긴 거대하고 화려한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비싼 향수 냄새, 이제 그녀의 아들에게서도 나는 바로 그 냄새가 내 좁은 부엌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만족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커피 자국 바로 옆 식탁 위에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지은아, 얘야. 그녀가 달콤하고 꾸며낸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다. 민준이가 네가 좀 속상해한다고 하더구나. 에이, 그런 사소한 일로 뭘 그래. 내가 너희를 축하 파티에 초대하러 왔단다. 나는 그녀에게 무거운 시선을 들었다. 무슨 파티요? 15일에. 그녀가 완벽한 머리 모양을 고치며 미소 지었다. 술이 끝난 기념으로 큰 파티를 열 거야. 모두 모을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올 거고 내 직장 사장님도 들르겠다고 약속했어. 내세 베란다에 성대한 개장식이 될 거야. 그녀는 내게 몸을 기울여 매니큐어 칠한 손가락으로 식탁을 짚었다. 그녀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 내 얼굴에 박혔다. 있잖니, 지은아. 그녀가 조용히, 거의 친밀하게 말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드디어 우리 이름에 걸맞은 집이 생겼어. 존경받는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집. 그리고 나는 네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의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도록 말이야.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고 비싼 재킷을 여미고는 문가에서 얻어맞은 개처럼 서성이는 민준에게 미소 지었다. 6시에 기다릴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툭 던지고 나갔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케이크 상자의 금색 리본이 부엌 등 불빛에 반짝였다. 소송을 하겠다는 내 위협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돌아와 남편 앞에서 나를 불안정한 히스테리 환자로 만들었다. 내 유산은 이웃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먼지로 사라졌고 내 역사를 훔친 여자는 방금 나를 그 역사의 성대한 장례식에 초대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저주받은 케이크 상자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깨졌고 스펀지 케이크가 장판 위로 흩어졌다. 기름진 크림이 의자 다리에 묻었다. 방금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민주는 복도에 서서 이 난장판을 보고 얼어붙었다. 당신 정말 미쳤어?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없이 걸레를 집어들고 무릎을 꿇고 이 끈적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악몽을 치우기 시작했다. 내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바닥이 삐걱거릴 때까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닦았다. 나는 김 여사의 존재 흔적을 내 집에서 지워내고 있었지만 그녀를 내 인생에서 지워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5일, 정확히 2주 후. 그 날짜는 내 머리 위 단두대에 칼날처럼 매달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성대한 연극을 펼칠 그 순간까지 2주. 나는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김 여사는 천재적인 허풍쟁이였다. 그녀는 모두에게 전화를 돌릴 것이다. 그녀는 가장 잘 가꾼 화단이라는 지위를 두고 몇 년간 냉전을 벌여온 이웃들을 초대할 것이다. 그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지역 관공서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미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그녀는 내 사장님을 초대했다. 그것은 완벽한 계획, 그녀의 니버멜너와 과도한 자아의 완벽한 승리였고 내게서 훔친 기억으로 만든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날 저녁부터 민주는 유령이 되었다. 우리 집은 그에게 그저 잠자는 곳이 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자정이 훨씬 넘어 돌아왔고 가칠한 페인트, 니스 그리고 남의 집 음식 냄새를 풍겼다. 엄마 집에 있어. 내가 전화하면 그가 수화기에 대고 툭 던졌다. 마감일 도와드리고 있어. 아직 자잘한 일이 많아. 걸레바지 붙이고 조명 달고 저녁 식사 기다리지 마. 그는 이중 생활을 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위해 궁전을 짓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아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침실 문턱을 넘을 때 내 눈을 피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우리 사이에는 얼음 사막이 놓여 있었다. 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내 세상이 매일같이 하나의 차가운 방 크기로 줄어들고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했지만 우리는 날씨, 감자 가격, 뭐든지 이야기했지만 텅 빈 보석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고 끝없는 슬픔이 묻어났다. 그녀는 애초에 그 금에 대해 이야기한 것 자체를 자책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침묵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내가 그 주말에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을 더듬고 눈물을 삼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소리치거나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지 않았다. 그는 낡고 세월에 검게 변한 집의 칸마루에 앉아 나무 조각을 규칙적으로 깎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랬구나. 그가 무릎에서 나무 조각을 불어내며 말했을 뿐. 그리고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민준의 히스테리보다 더 나를 두렵게 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그저 이웃집 지붕 너머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의 얼굴은 돌로 깎은 것처럼 무표정했다. 직장에서는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의 자랑이었던 집중력, 나의 자부심, 모든 것이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송장을 헷갈렸다. 시멘트 트럭을 엉뚱한 현장으로 보냈다. 한 번은 내 손금처럼 잘 알던 두 종류의 앵커볼트의 차이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30분 동안 선반 앞에 서 있었다. 박 과장, 일하면서 졸고 있어? 대형 현장의 한 소장이 잘못 작성된 견적서를 내 얼굴 앞에 흔들며 으르렁거렸다. 방수 석고보드 대신 일반 석고보드를 출고했잖아. 거기 배관이 새고 있다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아? 나는 사과하고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얼굴을 붉혔지만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15일. 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수백 번이나 그 작동을 보았다. 김 여사가 상상의 리본을 자르는 순간, 손님들이 그녀의 새로운 유럽식 베란다에서 샴페인 잔을 드는 순간, 내 사장님이 그녀의 취향을 칭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우리 솔밭 마을 전체의 눈에
그녀의 거짓말은 새로운 진실이 될 것이다. 그녀는 존경받는 여성, 성공한 안주인, 집을 일으킨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후에 입을 열어 이건 내 돈, 내 금으로 산 거예요 라고 말하려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시어머니의 잔치를 망치려는 질투 많고 심술저는 며느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미친 히스테리 환자. 사회는 아름다운 그림을 망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김 여사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 나의 진실은 사회적 예의와 가식적인 미소의 두꺼운 층 아래 영원히 묻힐 것이다. 금은 물리적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존재했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날들은 뜨거운 파이프 위의 눈처럼 녹아내렸다. 일주일, 6일, 5일이 남았다. 나는 창고의 좁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공기 중에는 익숙한 경유와 먼지 냄새가 떠다녔다. 얇은 칸막이 너머로 지게차가 윙윙거렸다. 나에게는 계획이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목을 너무 세게 조여 삼키기조차 고통스러운 절망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숨을 쉬려고 눈을 감았는데 사무실 문이 삐걱거렸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이었고 모든 인부들은 식당에 가 있었다. 나는 불만 가득한 고객이나 또 다른 질책을 할 사장님을 예상하며 무거운 시선을 들었다. 하지만 문턱에는 내가 여기서 가장 보기 힘든 사람이 서 있었다. 최 이모님,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내 사무실 문간에 서서 어색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화려하고 시끄럽고 주목받기를 요구하는 언니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자. 최 이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어떤 형태 없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녀를 애칭으로 회색쥐라고 불렀고 뒤에서는 그냥 거절 못하는 최 이모라고 불렀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고 내가 기억하는 한 항상 김 여사의 잔심부름꾼이었다. 서류 작업을 돕거나 주말 농장밭을 매거나 어렸을 때 조카인 내 남편 민준을 돌봐주거나 그녀는 절대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최 이모님, 내 목소리가 놀라움에 떨렸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민준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두툼한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보였다. 들어가도 될까, 지은아? 그녀가 텅 빈 창고 복도를 힐끗거리며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좁은 사무실 안쪽 천장까지 쌓인 노란 유리솜 더미 사이로 들어왔다. 이곳은 먼지와 합성 섬유 냄새가 특히 진했다. 최 이모님은 흔들리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송장으로 뒤덮인 내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기 손을 보며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았으며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서류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금 얘기 들었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다.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군요. 나는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겨우 말을 뱉었다. 자랑하더구나. 최 이모님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몇 년 동안 보아온 그 익숙한 순종의 기미가 한 방울도 없었다. 그 안에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피로감이 있었다. 자랑한 게 아니야, 지은아. 불평했지. 최 이모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낡은 고물 몇 개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불평했어. 자기는 불쌍하게도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다하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견딜 수 없었다. 최 이모님, 제발요.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덩어리를 삼켰다. 만약 저더러 그분을 용서하라고 설득하거나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민준 씨가 잘했다고 말씀하러 오셨다면 전 못 견뎌요. 가주세요. 정말로 가주세요. 저 힘이 없어요. 그런 일로 온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단하고 거의 금속성으로 변했다. 그녀는 서류철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천천히 어떤 복수심에 찬 쾌감과 함께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다. 그 여자, 이탈리아 타일값도 안 냈어, 지은아. 최 이모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나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무슨 타일이요? 민준 씨한테는 빚 다 갚았다고. 금판 돈으로 공사업체 대금 치렀다고 했다는데요. 최 이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내 언니는 까치 같아 반짝이는 걸 보면 둥지로 물어가고 대금 치르는 건 남에게 맡기지. 금은 빚 갚는 데 쓰이지 않았어. 그 저주받은 디자이너 담장 계약금이랑 베란다 성금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 근처에도 못 갔다고. 그녀는 서류철을 펼쳤다. 안에는 수십 장의 복사본, 세금 계산서, 보증서, 어떤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그 여자의 개인 회계를 봐줬어. 최 이모님이 서류들을 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자 손을 거치는 돈 한 푼까지 다 알아. 항상 분수에 안 맞게 살았지. 하지만 이번 수리는 그 여자를 미치게 만들었어. 모두를 뛰어넘고 싶어 했지. 최 이모님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그것은 이웃 도시의 한 대형 고급 마감재 공급업체로부터 온 청구서였다. 나는 그 회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프리미엄 부문만 취급했다. 마당용 이탈리아 타일. 최 이모님이 금액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걸 신용이랑 보증서만 믿고 할부로 가져왔어. 그리고 보증으로 뭘 제시했는지 알아?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을 느끼며 침묵했다. 그 여자는 공급업체의 친척에게서 큰 유산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 가문의 감정평가 중인 골동품이 있다고. 최 이모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내 집안의 유물을 약속하며 자기 욕심을 채울 크레딧을 얻어낸 거야.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 민준이한테는 금을 빼내려고 끔찍한 빚이 있다고 거짓말했고 공급업체에는 유산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자재를 빼돌렸어. 나는 청구서의 숫자들을 보았다. 금액은 천문학적이었다. 어떤 금으로도 그 절반도 갚지 못할 것이다. 김 여사는 허공으로 거짓말로 자신의 궁전을 짓고 있었다. 왜 이걸 제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최 이모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지쳤기 때문이야, 지은아. 내가 영수증을 숨기고 그 여자의 거짓말 장부를 맞추는데 지쳤어. 평생 그 여자가 제일 좋은 걸 다 가져갔어. 평생 나는 그 여자에게 그냥 편리한 도구, 공짜 하녀였어. 최 이모, 이거 해줘. 최 이모, 도와줘. 최 이모, 너 오늘 어차피 아무 데도 안 가잖아. 그런데 지난주에 최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경련하듯 침을 삼켰다. 지난주에 내가 약 살 돈이 모자랐어. 내가 그 여자한테 아주 적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 새 이탈리아 타일 한가운데 서서 나를 보더니 말하더군. 이모, 내가 얼마나 돈 썼는지 알잖아. 파티가 코앞이야. 손님들이 올 거라고. 나도 품위 있게 보여야지. 내 약은 나중에 사도 되잖아. 그녀는 말을 멈췄다. 사무실에는 환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지게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짓을 너한테 똑같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최 이모님은 서류철 전체를 내 쪽으로 밀었다. 여기 다 있어. 그 여자의 미납 청구서, 보증서, 빚진 공급업체들. 이건 카드로 만든 집이야, 지은아. 아무도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 나는 서류철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흔적이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흔적, 물류 담당자로서 매일 납품과 청구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나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다른 것, 차갑고 계산적인 명료함이 찾아왔다. 김 여사는 전능한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빚에 허덕이는 사기꾼이었다. 최 이모님, 나는 그녀의 마른 손등 위에 내 손을 덮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무너뜨려 지은아. 그녀가 조용하지만 내 숨을 택게 할 만큼 강한 힘으로 말했다. 이 모든 걸 무너뜨려 버려. 문이 닫혔다. 나는 손에 서류철을 든 채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오랜만에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열고 첫 번째 장을 꺼냈다. 내 시선은 숫자, 날짜, 회사 이름들을 훑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세계였다. 납품, 송장, 상호 결산의 세계. 나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솔밭 마을과 그 근방에는 민준 같은 사람이 오래된 금을 별다른 질문 없이 팔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전당포, 금은방, 개인 보석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대부분의 주인들이 내 고객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건물을 짓고 상점을 수리하고 쇼윈도를 설치하고 새로운 금고 문을 달았다. 나는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목록을 따라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하던 것처럼 그들과 이야기했다. 차분하고 업무적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건설마스터의 박지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어리석게도 물건을 좀 맡겼는데요. 네, 집안 물건입니다. 무거운 금, 석류석. 지난주에 혹시 들어온 거 없나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타나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15번의 전화를 걸었다. 15번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었다. 15번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억지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16번째 전화에서 우리 도시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작지만 건실한 수버랜 전당포 주인인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다. 반년 전 나는 그가 시골집 지붕에 쓸 금속기와를 좋은 도매가로 구매하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빚을 진 셈이었다. 지은 씨, 어서 와요. 그의 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웅웅거렸다. 반갑구먼. 웬일이야? 또 시멘트값 올랐나?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유리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니요, 사장님. 개인적인 일로요, 제게서. 아니, 저희 집에서 집안 금부치가 사라졌어요. 커다란 석류석 귀걸이, 넓은 팔찌, 복잡한 세공. 오래된 물건입니다. 키 크고 피부 하얀 남자가 가져왔을 텐데요. 수화기 저편에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수화기에 대고 거칠게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가져왔었어. 마침내 그가 내뱉었다. 일주일 전에 헐값을 부르더군. 그래서 내가 샀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것들 녹이셨어요? 내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갈라졌다. 사장님,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니, 지은 씨, 안 녹였어.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차마 손을 댈 수가 없더군. 세공이 너무 좋아서 그냥 녹여버리기엔 너무 아름다운 물건들이야. 금고에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뜨겁고 타는 듯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길고 어두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희망, 그것들은 살아있었다. 내 석류석, 내 팔찌들. 그것들은 이름 없는 금괴가 되지 않았다. 금고에 누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 씨, 잘 들어봐.
전당포 주인의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내가 그걸 영원히 보관할 수는 없어. 이것도 사업이잖아. 그 석류석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미 있어. 개인 수집가. 5일 후에 올 거야. 5일. 단 5일. 제가 다시 살게요.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뱉었다. 사장님,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나요? 얼마를 받아갔어요? 그는 금액을 말했다. 큰 액수였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부부가 휴가를 위해 모아둔 비상금을 다 털고 어머니에게 조금 빌리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것은 현실적이었다. 구원이었다. 제가 갈게요. 다 갚을게요. 나는 그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 빠르게 말했다. 제발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알았어, 지은 씨. 5일 동안은 보관해 줄게. 자네를 봐서. 하지만 그 후에는 알다시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가격이 있었고 기한이 있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저녁에 나는 집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거실을 치우지도 저녁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았다. 그는 늦게 돌아왔다. 또 그 가칠한 페인트와 남의 집 행복 냄새.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던지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민준 씨, 앉아요.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평탄했다. 히스테리도 눈물도 비난도 없었다. 나는 완전히 차분했다. 그는 문간에 멈춰 섰다. 어깨가 경직되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또 뭐야, 지은아. 걔처럼 피곤해. 엄마가 걸레바지 끝내달라고 하셨어. 앉아요. 나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반복했다. 그는 마지못해 다가와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팔짱을 꼈다. 그의 모든 태도는 나는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지친 얼굴, 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 부드럽고 의지박약한 이목구비, 그의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남자를 찾았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이 무력하게 무릎 위로 떨어졌다. 어디서? 그가 숨을 내쉬었다. 수버렌에서요. 여기서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전당포.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대로 있어요. 민준 씨. 녹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에 넘겼는지도 알아요. 그는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그는 셔츠 단추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은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에게 5일이 있어요. 5일 후에 그 사람이 수집가에게 팔 거예요. 되찾는 가격은 이 정도예요. 나는 금액을 말했다. 우리 휴가 자금이 있어요. 그걸로 절반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빌리면 돼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됐어요. 민준 씨. 들려요? 이 악몽을 잊을 준비가 됐다고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할 준비가 됐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일렁였다. 내일 아침에 거기 갈 거예요. 나는 계속했고 내 목소리는 기도처럼 들렸다. 우리가 함께 그 금을 되찾을 거예요. 당신 손으로 그걸 받아서 보석함에 다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당신의 기회예요. 민준 씨. 우리의 기회. 제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도와줘요.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가 되어줘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오랫동안 읽을 수 없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부엌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가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다. 알았어, 지은아. 내일 아침에 가자. 나는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주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갑자기 사라졌다.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무언가,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믿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그가 이미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침에 나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침대 옆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구겨진 시트에는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침실에 민주는 없었다. 나는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갔다. 옷걸이에 그의 재킷이 없었다. 신발도 사라졌다. 부엌 식탁 위에는 어젯밤 내가 그에게 적어준 수버랜 전당포 주소가 적힌 종이 쪼가리. 아니, 없었다. 빈 펜만 놓여 있었다. 그는 쪽지를 가져갔다. 내 심장이 기쁘게 쿵쾅거렸다. 그가 갔다. 내가 출근 전에 쉴 수 있도록 깨우지 않고 내가 깨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가 남자라는 것을 내게 증명하기 위해 혼자 간 것이다. 나는 커피를 따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하고 가벼운 기분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창밖의 잿빛 가을 아침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래, 비상금을 잃었다. 그래, 빚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기초를 되찾는다는 것이다. 전화가 울린 것은 9시, 내가 건설마스터 정문에 다다랐을 때였다. 화면에 뜬 전당포 주인의 이름을 보고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거의 노래하듯 말했다. 남편 벌써 도착했나요? 다 괜찮죠. 수화기 저편에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 흘렀다. 전당포 주인의 불규칙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즉시 내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렸다. 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둔탁하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지게차가 지나가며 경유 냄새를 풍겼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못 갔어요? 사고라도 났나요? 아니, 지은 씨, 잘 들어봐.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침에 문 열자마자 누가 찾아오긴 했어. 근데 자네 남편이 아니었어. 내 손가락이 죽은 듯이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그럼 누구였는데요? 여자였어. 나이 있고 잘 차려입은. 자기가 자네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더군. 김 여사였던가. 땅이 내 발밑에서 꺼져버렸다. 공기가 갑자기 너무 빽빽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분이 돈을 가져왔나요? 내 목소리는 애처롭고 끈기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아니, 지은 씨. 수화기에서 라이터의 마른 딸깍 소리가 들렸다. 되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 자네 남편이 써준 위임장을 가져왔더군.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그래서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요? 나는 주변의 인부들이 돌아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소리치고 있었다. 환매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어. 즉시 판매를 허가한다는. 내가 말했던 그 수집가 말이야. 마침 아침에 전화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든. 자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는 서류에 서명하고 차액, 자기 수수료를 챙겨서 가버렸어. 금은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금은 어디 갔어요? 지은 씨, 미안하네. 나는 사업가야. 내 손에는 담보물 소유자의 공식적인 포기각서가 있어. 수집가가 1시간 전에 이미 물건을 가져갔어. 팔렸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휴대전화가 힘 빠진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더러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액정이 깨졌지만 나는 아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직장 정문 앞에 서서 멍하고 완전히 파괴된 채로 서 있었다. 두 번째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어젯밤 나는 민준에게 구원의 주소를 주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 주소를 들고 자기 어머니에게 갔다. 그는 나를 팔아넘겼다. 그는 우리의 금을 두 번째로 팔아넘겼다. 김 여사는 단순히 돈만 챙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그 물건들이 언젠가 내게 돌아올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녀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유럽식 화려함이 내 슬픔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도록 나의 마지막 기회를 없애버렸다. 그녀는 내 기억을 두 번이나 팔았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조퇴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눈앞에 붉고 맥박치는 장막만 기억난다. 민주는 집에 있었다. 그는 식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그에게서는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왜? 그것이 내가 뱉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 내 목소리는 깨진 유리를 삼킨 것 같았다. 그는 움찔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른이지만 완전히 유아적인 남자의 애처롭고 추한 울음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뺨에 눈물을 문질렀다. 지은아, 미안해. 그가 손가락 사이로 흐느꼈다.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 아니었어. 왜 그 여자한테 주소를 넘겼어? 나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고 찻잔이 튀어오르며 뒤집어져 갈색 액체가 비닐 식탁볼을 적셨다. 내가 기회를 줬잖아. 내가 빌었잖아. 무서웠어. 그가 마침내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말한 금액이 너무 컸어. 우리가 대출받아야 하고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엄마, 아침에 그냥 상의하러 들렀던 거야. 그냥 물어보려고. 상의? 뭘?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잘 팔아먹을지. 엄마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 그는 자신을 방어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엄마는 우리가 낡은 쇠붙이 때문에 그런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미친 짓이라고 했어. 전당포에 전화해서 수집가에 대해 알아보고는 우리가 최소한 타일 회사 빚이라도 갚을 수 있게 더 좋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 그는 나를 아래에서 위로 애처롭고 짓눌린 채로 쳐다보았다. 내가 소리치기 시작할 것을, 내가 그를 때리기 시작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의 모든 분노, 모든 고통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 내 안에는 거대하고 울리는 공허함이 생겨났다. 나는 이 우는 남자를 보며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교활한 계획을 꾸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약했다. 절대적으로 재앙적으로 약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독을 붓는 빈 그릇이었다. 그는 그녀의 의지를 전달하는 도관이었고 그가 곁에 있는 한 그녀는 언제나 내게 손을 뻗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의 쓸데없음이 어떤 계산된 계획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희망을 죽였다. 나는 말없이 돌아서서 복도로 걸어갔다. 지은아, 지은아, 어디가? 그가 내 뒤를 쫓아 재킷 소매를 붙잡았다. 지은아, 가지마. 우리가 다 해결할게. 엄마가 돈 일부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어. 나는 멈춰서서 천천히 혐오스럽게 그의 손가락을 내 옷에서 떼어내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말했다고. 나는 메아리처럼 반복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 안 돌아와요. 민준 씨. 내일도요. 나는 그를 문간에 세워두고 계단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벨벳 위에서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길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걸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썩은 나뭇잎 냄새와 굴뚝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행인도 차도 내리기 시작한 작고 따가운 비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 발은 나를 항상 피난처를 찾았던 곳, 솔밭 마을 변두리에 있는 낡은 나무집으로 저절로 이끌었다. 대문이 익숙하고 아늑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나는 젖은 길을 따라 노란 자작나무 잎으로 뒤덮인 길을 걸어 엄마루로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집 뒤편에 붙어있는 작업실에 계셨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는 기계유, 마른 나무, 담배 냄새가 났다. 박 할아버지는 낡은 전등의 노란 불빛 아래 작업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계셨다. 그는 마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듯 기름 묻은 헝겊으로 낡은 연장들을 규칙적으로 닦고 있었다. 옆에는 무거운 스패너, 정, 달아빠진 수평계가 놓여 있었다. 아직 옛날 규격을 기억하는 수평계였다. 나는 문간에 멈춰서서 차가운 문설주의 이마를 기댔다. 내 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불타버린 땅의 느낌뿐이었다. 할아버지, 내가 조용히 불렀다. 내 목소리는 마른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들이 그걸 두 번째로 팔았어요. 김 여사가 주소를 가로채서 포기각서에 서명했어요. 금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나는 폭발을 기다렸다. 그가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민준을 저주하고 가문의 수치에 대해 소리칠 것을 기다렸다. 나는 그의 분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눈이 멀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헝겊으로 긴 쇠톱날을 닦으며 금속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감상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연장을 작업대 위에 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나서야 나를 쳐다보았다. 평소에는 주름 사이에서 따뜻하고 웃음기 있던 그의 눈이 지금은 차분하고 무섭도록 맑았다. 그 안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 안에는 평생 무게와 밀도를 가진 것들과 일해온 사람의 얼음처럼 차가운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하며 작동하는 엔진의 웅웅거림 같았다. 이리 오너라. 앉아. 나는 순순히 작업실로 들어가 못상자 위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작업대의 의지에 힘겹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짙어지는 황혼 속으로 이웃집 지붕 너머 어딘가 김 여사의 벽돌집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저 집을 지었단다, 지은아.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너는 아마 기억 못할 거야, 어렸으니까. 내 외삼촌이 그 여자랑 결혼했을 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벽돌을 쌓았지. 시멘트를 개고 모서리를 맞추고 석가래를 올렸어. 나는 그들이 튼튼한 둥지를 갖길 바랐어. 기초가 튼튼하게 서 있기를 바랐다고.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말을 듣지 않는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구겼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40년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니? 그가 마침내 내게로 돌아섰다. 집은 그냥 구조물일 뿐이야. 벽돌, 시멘트, 나무, 그리고 쇠붙이. 그것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만약 내부가 썩었다면, 만약 속이 송두리째 썩어 문드러졌다면 그 구조물은 파괴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칠 테니까. 그의 말은 작업실의 정적 속으로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너는 금 때문에 우는구나, 지은아.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며 계속했다. 그건 옳은 일이야. 그건 기억이니까. 하지만 너는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어. 그들이 체계적으로 내 자존심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는 동안 너는 물건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들은 너를 발판 삼아 뭉개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체면을 차리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마라.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가 옳았다. 그의 모든 말은 정확히 관역을 맞췄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편리한 여자가 되려고 노력한 나머지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보석함에 매달렸다. 내 가족이 무너졌고 민주는 결코 내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최 이모님이 준 서류철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 채 비밀 병기처럼 며칠 내내 가지고 다녔다. 나는 그것을 낡은 설계도 위에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펼쳤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내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다. 그 안에는 내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서류 위로 몸을 숙였다. 나는 청구서와 송장을 넘기며 숫자들을 가리켰다. 김 여사는 이 수리비를 내지 않았어요.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뱉으며 내 안에서 지친 아내가 아닌 건설 마스터의 수석 컨설턴트 박지은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허풍을 떨었어요. 금은 계약금으로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서류철을 100번째 훑어보다가 찾은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단순한 송장이 아니었다. 납품 계약서였다. 유럽식 베란다. 나는 공급업체 이름에 손가락을 짚었다. 비싼 테라스용 목재, 지지대, 고정장치, 이걸 순무역이라는 회사에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 회사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우리랑 물물교환으로 거래하는데 그 여자는 이걸 30일짜리 테스트용 대출로 아포르밀라 처리했다고 했어요. 나쁘게 하니 파티날 만료되는데 돈이 없어서 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환갑잔치에서 손님들한테 축의금 받아서 이 빚을 메울 생각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줄들을 따라갔다. 담장은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마찬가지예요. 단철 담장은 보증서를 믿고 가져왔어요. 설치는 일용직 인부들이 했는데 파티 끝나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대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내 머릿속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전능한 시어머니와 배신한 남편을 보지 않았다. 나는 물류 체인을 보았다. 미납된 자재, 위반된 기한, 불법적으로 프리스버했날, 재산을 보았다. 나는 금 도난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길고 굴욕적이며 아마도 패소할 길이 될 것이었다. 김 여사는 남의 돈으로 지위 개임을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동네에 자신의 새롭고 반짝이는 외관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나는 외관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고 훨씬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해체되는지도 안다. 할아버지. 나는 박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내 눈은 건조했다. 내 안에서는 차갑고 고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 장식품을 짓기 위해 내 역사를 훔쳤어요. 저는 제 자제를 되찾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는 서류들을 보고 이어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이 길고 끔찍한 날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단단하고 이해한다는 미소로 실룩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작업대에서 무거운 스패너를 집어들고 손바닥의 무게를 재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체해야지.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쇠소리가 울렸다. 나한테는 변호사가 필요 없어, 지은아. 내 옛날 팀이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눈물의 시간은 끝났다. 빚을 돌려받을 시간이 왔다. 15일 아침은 맑았고 놀랍게도 가을치고는 따뜻했다. 햇살이 솔밭마을 거리를 비추며 축제를 위한 완벽한 날을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승리를 앞두고 일찍 일어났다. 최 이모님은 아침 7시부터 언니 집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과 낡은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부엌 공기는 이미 고기 굽는 냄새, 비싼 향신료, 빵 굽는 냄새로 무거웠다. 오븐 세대가 최고 온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최 이모님은 정확히 8시에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여사님 댁 회계 담당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미안해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업무적으로 건조하고 공식적으로 들렸다. 이탈리아 타일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동품 담보로 보증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해당 재산은 현재 분쟁 중인 가족 재산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보증서는 무효입니다. 그녀는 수첩의 첫 번째 줄을 체계적으로 지웠다. 두 번째 전화는 수버랜 전당포로 걸었다. 전당포 주인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 이모님은 그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박지은 씨의 대리인입니다. 사장님께서 금을 수집가에게 넘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김 여사님이 포기 각서에 서명할 법적 권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도입니다. 만약 구매자와 연락하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거래를 동결하지 않으시면 지은 씨는 사장님을 작물 취득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최 이모님은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속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60년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언니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를 멈추고 있었다. 그 순간 부엌문이 활짝 열렸다. 문턱에 김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머리, 갓 한 화장. 그녀는 손님이 오기 전에 아름답게 분주한 척하기 위해 특별히 산 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 기암 가판에 오르듯 부엌으로 들어왔다. 이모, 그녀는 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낭낭하게 명령했다. 왜 앉아 있어? 오븐에서 오리 꺼내. 너무 있겠어. 그리고 민준이는 어디 갔어? 30분 전에 얼음 가져왔어야 했는데. 세상에 모든 걸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니까. 김 여사는 싱크대 위 거울로 다가가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최 이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닫고 그 위에 펜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가스레인지로 다가가 오븐 3개의 손잡이를 하나씩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렸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부엌에는 갑작스럽고 귀를 찢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김 여사는 돌아섰다. 그녀의 완벽한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웃었지만 웃음은 짧고 짖는 듯했다. 최 이모, 너 미쳤어. 손님 오기까지 3시간 남았어. 고기가 안 익었다고. 최 이모님은 언니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것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고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파티는 끝났어, 언니. 최 이모님이 격정이나 히스테리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김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미소는 천천히 얼굴에서 사라지며 무언가 포악하고 사악한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끝났다는 거야? 너 오븐 앞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더위 먹었니? 당장 오븐 켜. 주류 배달 취소했어. 최 이모님이 같은 평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타일 공급 업체에 전화해서 언니 보증서 무효화시켰어. 전당포 통해서 금 판매도 동결시켰고 언니는 이제 신용이 없어. 돈도 없고 언니 계좌는 텅 비었고 빚은 이 집값보다 많아. 김 여사의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조리대 가장자리를 잡았다. 완벽하게 매니큐어 칠한 그녀의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분노에 숨이 막혀 추추거렸다. 네가 뭔데 내 일에 끼어들어 이 회색 쥐 같은 게?
내가 부러워? 평생 나를 부러워했지. 내가 남편도 집도 지위도 있으니까.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넌 그냥 내 하루를 망치고 싶은 거야. 내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김 여사의 말은 비수 같았다. 최 이모님이 평생 두려워했던 바로 그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수년간 모욕을 삼켰던 바로 그 말들. 하지만 지금 이 비싸고 가짜인 부엌 한가운데 서서 최 이모님은 연민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언니를, 아름다운 담장 하나를 위해 자기 가족을 잡아먹을 준비가 된 그 여자를 보며 그 인공적인 왕관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다. 최 이모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나는 언니를 부러워하지 않아. 최 이모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깊고 고통으로 얻은 자유가 담겨 있어서 김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냥 끝냈을 뿐이야. 더 이상 언니의 하녀 노릇 안 해. 더 이상 언니 영수증 숨겨주고 거짓말 덮어주지 않을 거야. 최 이모님은 옷걸이로 다가가 낡고 다른 재킷을 집어들어 실내복 위에 입었다. 어디가 김 여사가 그녀를 따라 복도로 뛰쳐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완벽한 안주인의 환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쥐 같았다. 가면 안 돼. 네가 다 바로잡아야 해. 당장 공급업체에 전화해. 손님들이 곧 올 거라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해. 최 이모님은 현관문을 열었다. 밝은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때려 눈을 찡그리게 했다. 그녀는 한 푼도 지불되지 않은 새로운 유럽식 베란다의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단철 대문까지 걸어가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김 여사는 실크 가운 차림으로 현관으로 뛰쳐나와 주먹을 흔들었다. 돌아와, 이 나쁜 년. 그녀는 지위도 이웃도 모든 것을 잊고 온 거리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 최 이모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손을 들어 거리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짧고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저기, 모퉁이에서 아스팔트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무겁고 낮은 굉음과 함께 짐칸이 열린 큰 트럭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낡고 먼지 쌓인 봉고차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느릿느릿 흔들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최 이모님은 차들이 언니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서 비밀스러운 권력을 빼앗았고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엔진 굉음이 거리의 정적을 깼다. 트럭은 너무 급하게 멈춰서서 바퀴 밑에서 피어오른 회색 먼지 구름이 가칠한 단철 담장 위에 내려앉았다. 봉고차가 그 뒤를 이어 멈춰서며 대문 출구를 막았다. 차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빛바랜 파란색과 회색 작업복을 입은 풍파에 그을린 건장한 남자 6명. 그들은 일용직 인부들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내 할아버지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김 여사가 아직 지위에 대해 꿈만 꾸던 시절에 이 동네를 지었던 사람들. 나는 트럭 운전석에서 마지막으로 내렸다. 내 손에는 바로 그 서류철이 꽉 쥐어 있었다. 다리가 솜처럼 무거웠지만 나는 억지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시선들이 느껴졌다. 이웃들은 이미 담장가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캔들 소리와 기계 소음에 이끌려 일찌감치 나와 있었다. 나들이 옷을 입은 여자들, 담배 피우러 나온 남자들, 모두가 마치 예기치 않은 장면으로 갑자기 막이 오른 극장의 관객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귀하고 미납된 베란다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실크 가운은 바람에 흩날렸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녀는 작업자들, 트럭, 그리고 나를 보며 그녀의 얼굴은 이해할 수 없음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봉고차에서 박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힘겹게 의지하며 천천히 내렸다. 그는 대문으로 다가가 얼어붙은 최 이모님을 옆으로 밀치고 단철 대문을 밀었다.
김서방댁. 그의 목소리는 거리의 울림에 증폭되어 이웃들이 움찔할 정도로 귀를 때렸다. 그 목소리에는 노인의 쇠약함이 없었다. 거대하고 시끄러운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 목소리였다. 이리 나오시오. 김 여사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집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때 모퉁이에서 민준이 뛰어나왔다. 그는 그 멋진 밝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음료수에 넣을 얼음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서 할아버지와 작업자들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며 미친 듯한 시선을 보냈다. 할아버님, 지은아,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땅에 봉지를 떨어뜨리며 더듬거렸다. 얼음이 마른 파여름과 함께 이탈리아 타일 위로 흩어졌다. 박 할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지팡이로 베란다의 맨 아래 계단을 쳤다. 자네는 내 아내의 금을 팔았어. 김서방댁.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벽돌벽에 반사되어 우렁차게 울렸다. 이웃들이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자네는 이 판때기들과 이 쇠붙이들을 사기 위해 내 가족의 기억을 훔쳤어. 금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 권리로 내 것을 되찾으러 왔어. 내가 40년 전에 이 집에 쏟은 내 노동을 되찾고 자네가 한 푼도 내지 않은 자재들을 되찾을 거요. 김 여사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당신들 미쳤어요? 그녀가 가성으로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경찰 불러.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털고 있어. 이건 사유재산이야. 내 집이라고. 박 할아버지는 자기 팀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시작합시다. 그가 짧게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시작했다. 그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었다. 전문적이고 냉정하며 체계적인 해체 작업이었다. 원형톱이 윙윙거리고 무거운 스패너가 덜컹거렸다. 작업자 2명이 대문으로 다가가 경첩에서 볼트를 풀기 시작했다. 다른 3명은 전동 드라이버와 쇠지렛대를 들고 베란다로 올라갔다. 안 돼, 만지지 마세요. 김 여사가 자신의 유럽식 테라스 난간을 풀고 있는 작업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매니큐어 칠한 손톱으로 그의 더러운 소매를 움켜쥐었다. 내가 당신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거 수백만 원짜리라고. 작업자는 말 한마디 없이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계속해서 긴 나사를 풀었다. 판자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지지대에서 떨어져 나갔다. 민주는 마당을 허둥지둥 돌아다녔다. 그는 내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굴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은아, 저 사람들 좀 말려. 그가 톱소리를 이기려고 소리쳤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망신시키는 거야. 봐, 이웃들이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김 여사의 완벽한 잔디 위에 서서 축축한 흙이 내 신발 밑창 아래로 푹 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때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것을 되찾는 거예요, 민준 씨.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가웠다. 망신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망신은 당신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당신 아내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서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내가 더 이상 편리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내 얼굴, 내 굳게 담은 입술선, 내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물러나서 어머니의 집이 해체되는 것을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대문으로 목재를 공급한 순무역의 반장이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여기 보증서입니다.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오늘 아침에 만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납된 상품을 창고로 회수하는 중입니다.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 자기 팀원들에게 손짓했다. 작업은 2배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무겁고 비싼 판자들을 떼어내어 트럭 짐칸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들은 부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김 여사를 지상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다. 무거운 단철 대문 한 짝이 덜컹거리며 아스팔트 위에 눕혀졌다. 이어서 2번째 짝도 김 여사가 그토록 공들여 자신의 화려함에 다친 요새로 만들려 했던 마당이 활짝 열려버렸다. 모든 이웃들, 그녀가 자랑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집 담장에 서서 그녀의 가짜 궁전이 건축 폐기물 더미로 변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은 빨리 도착했다. 경광등을 켠 순찰차 2대가 해체된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차에서 경찰관 3명이 권총집에 손을 얹고 뛰쳐나왔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선임 경위가 구경꾼들 틈을 헤치며 소리쳤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습격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처 입은 새처럼 마당을 뛰어다니던 김 여사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강탈하고 있어요. 그녀는 얼굴에 번진 마스카라를 문지르며 통곡했다. 이건 제 집, 제 베란다예요. 저들을 체포하세요. 저 늙은이랑 저기 저 미친 며느리요. 나는 차분하게 경위에게 다가갔다. 나는 손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펼친 서류철을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강탈은 없습니다. 공급업체에 미납된 재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중입니다. 나는 매일 자재 창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약서, 보증서, 그리고 납부기한 만료 증명서입니다. 이 자재들은 김 여사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무역 회사의 재산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톱소리가 부섰다. 작업자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멈춰섰다. 김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경위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해체된 베란다를 본 다음 김 여사를 보았다. 아주머니.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서류상의 자재들은 아주머니 소유가 아닙니다.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갈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 분쟁입니다. 경찰은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법원에 가십시오. 그는 내게 서류철을 돌려주었다. 김 여사에게 이것은 끝이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겁주는데 그토록 익숙했던 법원이 방금 그녀를 보호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폭로되고 문서화되고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구하기 위해 부른 경찰은 그녀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몰락의 증인이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땅바닥에 자신의 완벽하고 값비싼 잔디의 진흙탕 속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실크 가운은 젖은 흙으로 더러워졌다. 그녀는 베란다의 잔해 속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조용하고 애처롭게 울었다. 그리고 나는 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갓 자른 나무 냄새를 들이마시며 오랜만에 숨쉬기가 얼마나 편한지 느꼈다. 내 폐는 공기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다. 구조물은 무너졌고 그 잔해 아래에는 발을 닿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빅토리아가 남았다. 그 후 며칠은 서류, 진술서, 답답한 사무실을 오가는 끝없고 지치는 회전목마처럼 흘러갔다. 사기와 타인 재산, 절도로 인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금의 범죄적 출처와 경찰 개입 위협을 알게 된 그 수집가는 장신구를 전당포에 돌려주는데 동의했지만 상당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시어머니에게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 그 가짜 궁전에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웃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할부로 샀던 비싼 플라즈마 텔레비전, 가죽 소파, 디자이너 조명, 이 모든 것이 중고가게에서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 돈으로는 겨우 내 보석함을 되찾고 그녀의 막대한 빚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
김 여사는 텅 비고 헐벗은 집에 틀어박혀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지위는 이탈리아 타일과 함께 증발해버렸다. 민주는 우리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짐을 큰 봉투 3개에 담아 복도에 내놓았다. 지금 그는 어머니 댁의 작은 손님방에 살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처럼 엄격한 보호 관찰 기간에 있다. 그의 끝없는 자아 찾기는 하루 만에 끝났다. 이제 그는 우리 건설 마스터에서 평범한 인부로 일한다. 매일 나는 그가 거친 회색 작업복을 입고 5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허리를 구부리며 나르는 것을 본다. 그는 더 이상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그는 톡 쏘는 먼지, 땀, 그리고 고된 남성 노동의 냄새를 풍긴다. 가끔 창고에서 우리 시선이 마주친다. 그는 죄책감에 찬 강아지 같은 슬픔으로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그저 돌아서서 내 일을 계속한다. 내가 언젠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0개월이 지났다. 따뜻한 5월의 저녁이었다. 나는 내 정원의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라일락꽃 향기로 너무나 진하고 달콤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저무는 해의 마지막 부드러운 햇살을 얼굴에 받았다. 나는 손을 들어 귓불을 손가락 끝으로 만졌다. 그 안에서 바로 그 석류석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금, 할머니의 금. 이제 그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 무게는 더 이상 나를 맹목적인 희망으로 데워주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내 채무게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에 대한 죄. 나는 순진함을 잃었다.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 자신을 얻었다. 직장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승진했다. 이제 나는 전체 매장을 관리한다. 거친 현장 소장들과 협력업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잔심부름하는 여자애처럼 어깨를 툭툭 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하고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 그들은 안다. 박지은은 자기 것을 내주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문이 삐걱거렸다. 길을 따라 나무 지팡이에 힘겹게 의지하며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 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나 뜨거운 주전자와 찻잔을 들고 팜마루로 나가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타는 듯한 허브차를 마셨다. 할아버지는 크고 마디 굵은 손으로 찻잔 받침을 들고 계셨다. 그 깊은 주름에는 건축 먼지가 영원히 배어 있었다. 평생 파괴가 아닌 창조를 해온 사람의 손. 그는 고개를 돌려 내 귀에 달린 무거운 귀걸이, 어두운 돌들이 저녁 노을 빛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는구나, 지은아. 그가 낮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튼튼하게.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거친 손등 위에 내 손을 덮었다. 문제는 결국 노란 쇠붙이 조각이나 그것이 전당포에서 얼마에 팔리느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결국 모든 폭풍과 배신 끝에 기초가 버텨냈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의 기초. 나는 내 집, 낡았지만 튼튼한 벽, 깨끗한 마당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못 하나하나가 정직한 노동으로 지불된 곳이었다. 가짜 유럽식 베란다와 미납 청구서가 없는 곳. 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진짜인 곳.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라일락 향, 식어가는 땅 냄새, 그리고 평온의 냄새가 났다. 나의 평온, 그리고 이제 아무도 절대로 그것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